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포청천을 만든 군주 송인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어진 임금, 그러면 첫손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송인종입니다. 명나라 때 인종 주고치와 더불어서 사실 서한 이후로 가장 인자한 군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송인종입니다. 송인종은 북송의 네 번째 황제로 그 유명한 송태종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진종 때에 요나라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결국 전현지맹이라는 치욕적인 화의를 했었는데요. 그 진종의 6번째 아들이 인종입니다. 인종은 자기 어머니가 정비인 유황후가 아니라 유황후의 시녀였던 이신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신비는 인종을 낳고 나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전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종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황후가 자기 어머니인지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진종이 죽고 13살에 등극하는데요. 결국 유황후가 태후가 되면서 수렴 청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4살 때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24살부터 친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북송 또 남송을 통틀어서 송나라에서 가장 오래 제2위에 있었던 임금이 인종입니다. 4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전반부 12년은 수렴 청정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것은 30년이라고 봐야겠죠. 송인종은 역사적으로 명군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뛰어난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송나라의 여러 가지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고, 당시에 강력한 적이었던 서하와 3년간의 전쟁을 벌였고, 또 요와는 전현지맹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에 송인종의 업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대신들이 땅을 보통 몇 천만 평씩 가질 정도로 토지 겸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송인종은 당시의 명신이었던 범중어, 한기, 부필, 구양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자기 나이 34살 때부터 경력 신정이라는 개혁 정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2년 반 만에 그 경력 신정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마는데요. 첫 번째가 대신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서 소유할 수 있는 공전의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균공전이라고 하는데요. 관료들이 당연히 반발했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반발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혁 조치인 삼용 제거 정책이었습니다. 삼용은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용관, 용병, 용비입니다. 즉 남아도는 관료, 남아도는 군인, 그리고 지나친 경비, 이 세 가지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관료들의 수는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현을 없애면서까지 관료들을 줄였고, 군대도 당시의 규모가 127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70%를 군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국가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아버지 때 요나라와 맺은 전현지맹 때문에 매년 요나라에게 20만 냥의 돈과 10만 필의 비단을 매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송인종 나이 31살 때에 서하의 군주인 이원호가 원래 북송의 신하를 칭하다가 이원호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군주 자리에 올라가면서 황제를 칭하고 북송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전쟁을 벌였는데 중요한 전쟁 4번 다 송나라가 졌습니다. 하지만 서하도 역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3년의 전쟁 끝에 결국 화의를 하고 서하에도 이 요나라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패를 주기로 하고 화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송인종은 굉장히 검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황후나 다른 비빈들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을 제한했고, 본인 스스로도 황궁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인재가 한 왕조에, 더더구나 한 황제 밑에서 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범중어, 부필, 한기, 구양수 같은 인물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포청천, 왕안석, 사마강, 증공, 너무도 많은 수십 명의 역사를 빛냈던 인물들이 송인종 시대 때 전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송인종이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각 지역에서 학문 부흥운동을 일으키도록 장려했고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도를 고치면서 정말로 인재들을 많이 등용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그런 시대가 바로 송인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쟁도 송인종 시대에 시작됐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개혁파와 수구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당쟁을 벌이기 시작한 게 송인종 시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당시의 인물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인종의 바람과는 달리 이들은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송인종도 말년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송인종은 본인이 24살에 친정을 하고 나서부터 국가 형세를 보니까 너무도 국가가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진 관료들을 과감하게 등용하면서 개혁 정치를 밀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서하가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렀고 전쟁이 지난 다음에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대신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중용했던 참지정사 범중엄이나 한기 부필 같은 사람들을 외지로 내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송인종은 굉장히 어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는 한 번도 신하들에게 역정을 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하들뿐만 아니라 비빈들에게도 너무나 인자하게 잘 대우해 줬기 때문에 그는 역사상 가장 어진 임금으로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청백리인 포청천. 포청천은 사실 청백리일 뿐만 아니라 대신들의 잘못을 황제에게 간원해서 그것을 고치고 폐단들을 많이 고쳤던 유명한 신하 중에 하나가 포청천입니다. 한국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포청천의 원래 이름은 포증입니다. 이 포증이 어사대부로서 황제에게 많은 간언을 했는데요. 한 번은 황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장귀비의 큰아버지를 정부 고관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절도사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도사라는 자리는 원래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경들이 나에게 양보를 하시오. 사실 황제가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청천이 간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폐하, 이 송을 세웠던 태조께서도 절도사였습니다. 절도사가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니고 실권 있는 지위인데 어떻게 일자무식의 그 노인네를 절도사로 보냅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송인종 가까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청천 입에서 침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안에 침이 날아가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건 대역 무도한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처벌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신하들이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송인종은 용포를 들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닦으면서 알았소.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테니 더 이상 건의하지 마시오. 이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본인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장기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지시를 거둬들였습니다. 보통 임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 자리에서 벌컥 화를 냈을 텐데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침이 자기 얼굴에 튄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절대 군주이자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던 군주의 얼굴이 침이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청천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늘 포청천이 건의할 때마다 송인종은 스스로 판단해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포청천의 이름이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 송인종이 정말 인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조회가 다 끝나고 대신들과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배가 엄청 고팠어. 사실 내 양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어. 그러니까 대신들이 우아한 표정으로 폐하, 내관들한테 이야기하면 양고기를 해올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인종이 웃으면서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황제가 밤중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양고기를 해와라 그러면 갑자기 양고기를 어디서 갖고 오겠어? 결국 양을 어디선가 데리고 와서 도살을 할 텐데 이게 민간에 알려지면 민간에서도 이걸 쫓아서 수많은 양들을 죽이게 되고 자기들이 배고플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도살이 일어날 텐데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소. 비록 양들이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죽여야지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무조건 죽여서야 되겠소. 신하들이 와 정말 우리 황제가 짐승까지도 저렇게 인자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번은 황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두둑했습니다. 보니까 밥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황제는 그것을 조용히 뱉고는 시중을 드는 궁녀와 내관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내가 모래를 씹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거라. 만약에 내가 모래를 씹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 이것을 만든 요리사나 그곳에 있었던 궁녀들은 전부 처벌을 받을 텐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이빨 조금 아픈 거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웬만한 황제들은 그렇게 안 하죠. 노발 대발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본인이 이제 어원을 거느리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내관들이 모시고 가다가 황제가 왜 자꾸 우리를 보시지?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보다가 결국 이제 산보를 끝마치고는 내실로 돌아와서는 궁녀들에게 냉수 한 그릇 갖고 오거라. 그러면서 냉수를 벌컥 황제가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녀들이 폐하 그렇게 목이 마르셨는데 어떻게 산보하시면서 물을 안 드셨습니까? 황제가 웃으면서 혹시나 내관 중에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나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뒤돌아본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나를 모시던 내관 중에 몇몇이 결국 황제를 소홀히 모셨다는 죄로 내관의 우두머리가 저들을 벌할 텐데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참을 줄 알고 또 인자했던 임금입니다. 그가 참을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하가 강력하게 공격하고 송나라가 계속해서 지니까 이 요나라가 전현지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송나라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송나라를 쳐들어오겠다는 위협을 한 것이죠. 양쪽에서 적을 맞아서 싸우기에는 송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인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신을 보내서 요의 군주에게 우리가 세패를 더 줄 테니까 물러가시오. 이렇게 해서 전현지맹에서 주기로 했던 돈 20만 냥, 비단 10만 필에서 돈 30만 냥, 비단 20만 필로 세패를 증가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하와의 3년 전쟁 중에 매년 들어갔던 군비가 요에게 줬던 매년의 세패의 몇 배에 달하는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랑 또 전쟁을 했다면 국가 재정으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송인종은 속으로는 화가 났겠지만 그런 화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와 거의 5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비록 실패했지만 경력 신정을 통해서 토지 겸병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고 용광과 용병, 용비를 어느 정도 줄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인재들을 발탁하면서 북송시대 때의 황금시대를 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어진 임금, 그러면 거의 첫 손꼽히는 북송의 인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어질 뿐만 아니라 토지 변병을 막는 균 공존제, 남아도는 관료와 군대를 정비했던 것, 그리고 역사상 어떠한 황제 시대에도 있을 수 없었던 수십 명의 인재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썼었던, 정말로 명군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던 송인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